반갑습니다. 오늘 멀로씨께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의 영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버 트럭에 사용된 젠2 4680 혹은 사이버 셀이라 불리는 4680 배터리와 관련된 추가 분석 영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테슬라 관련 뉴스들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예전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진행했을 당시 배터리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배터리 가격 때문에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제조하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구매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데이에서 말을 하였던 다양한 개선이 하나하나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우며 또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영상이 모델 Y에 처음 사용되었던 1세대 4680이고 오른쪽이 사이버 트럭에 사용되고 있는 2세대 4680입니다. 이 젤리롤만 보면은 크게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양극재를 분석해 보니까 그 구성 성분이 아주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코발트를 크게 줄였다는 건데 이거 역시 과거 테슬라가 이야기했던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 더 리미팅 팩터 씨께서도 1세대 4680 같은 경우 약 12% 정도의 코발트가 함유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 정도로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나중에는 3%로까지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 몇 가지 주요 포인트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음극재에서 더 많은 실리콘이 확인이 되었다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과거 배터리 데이에 나왔던 내용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음극재가 하는 역할을 정리하게 되면은 전자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흑연을 많이 사용하죠. 이 흑연보다 실리콘이 음극재에 사용이 되게 되면은 9배 더 많은 전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실리콘이 사용이 되게 된다면은 배터리 밀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극재에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실리콘 같은 경우에 충전이 되었을 때 부피가 더 크게 커지게 됩니다. 흑연보다 훨씬 더 부피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충전 방전 사이클이 여러 번 지속이 되면은 파손이 일어나기 쉬워진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실리콘들을 가공하는데 그 가공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고비용이었다라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제시했던 게 테슬라 실리콘입니다. 다른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 가공 방법 때문에 비용이 너무 높아서 대량 생산 효율성이 낮은 데 반해서 테슬라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 실리콘 자체를 특수 가공을 하지 않고 코팅을 통해서 충전 시 팽창이 되는 걸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20% 늘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음극재 흑연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차세대 4680에서 직접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 뒷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4680과 관련해서 이걸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도 배터리를 만들지 않던 회사가 새로운 폼팩터의 배터리를 제시하고 만든다라는 것 자체도 엄청난 것인데 지금 완벽한 대량 생산으로 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건식공정입니다. 이 건식공정과 관련해서 과거 벌써 음극재에서는 건식공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양극재 쪽에서 건식공정이 조금 힘들다라는 내용은 여러 번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큰 과제 중 하나가 음극재, 양극재 모두 건식공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지난 1세대 4680 같은 경우 음극재에서만 건식공정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극재, 양극재 모두 건식공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망간을 제거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확인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망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건식 공정을 이를 통해서 성취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공유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추측을 했냐면 망간이 다른 배터리 원자재와 비교했을 때 결코 비싼 원자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낮추게 됩니다. 망간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데 가격이나 배터리 성능으로 봤을 때 굳이 망간을 줄일 필요가 없는데 망간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를 통해서 양극재에서도 건식 공정을 성취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실제 건식 공정이 이 둘 모두에서 확인이 되는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사실 지금 충분히 배터리 가격이 저렴한 상황이지만 또 4680을 통해서도 테슬라 내부적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도 하며 지금 다양한 국가 간 관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포드 CEO가 테슬라 FSD 라이센싱을 2년 안에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에둘러서 표현하게 됩니다. 바로 포드 차량도 2년 안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왜 테슬라 FSD 라이센싱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드에서 자율주행을 성취하는 방법이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가 비용 효율적일까? 테슬라처럼 엄청나게 뛰어난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고용하지 않고 또 엄청나게 많은 GPU 혹은 고비용의 트레이닝 센터를 건설하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라이센싱을 받는 게 바로 비용 효율적인 방식이 되죠. 또 다른 근거는 포드를 포함해서 자율주행을 시도한 많은 기업들이 결국 다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운행되는 자율주행도 규칙 기반 자율주행은 개판이다라는 게 다 확인이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알고 AI 같은 경우도 포드가 가진 계열사였는데 이걸 폐쇄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보니까 못하겠다라는 거를 벌써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투자를 해야 되는데 포드는 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안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라이센싱을 받겠다라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걸 만들어야지 그래도 진지하게 시도를 하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 델라웨어 법원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기사 번역이 조금 어색하게 되었는데 이 청문회가 아니라 공판이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지난 주총을 통해서 테슬라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 보상안의 부활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맥코미디언인지 맥코믹인지 판사가 뒤집어 엎었던 일론 머스크 보상안 이 판결 자체가 너무나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걸 뒤집어 엎었던 이유 자체가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결과 변호사 수임료로 수십억 달러를 내야 되는 주주 보호가 아닌 주주 파괴로 이끄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 파괴로 이끄는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공판이 7월 8일 진행되는데 이제 이 공판 연기를 테슬라 측에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월에 확정이 되었던 일론 머스크 보상안 취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라는 걸 근거로 이번 청문회 연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외치던 이 변호사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라고 적혀져 있지만 기생충이죠. 변호사라고 적고 기생충이라고 읽는 그런 존재의 헛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항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고 이 기생충들이 주장하는 게 수십억 달러의 테슬라 주식으로 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비상식적인데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는 머스크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진 건 아니고 그냥 기생충이 헛소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 기생충 헛소리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사람 역시 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델라웨어 법률계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번역된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정신 차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분이 이 찰스 엘슨이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델라웨어 대학교의 와인버그 기업 거버넌스 센터도 설립하고 여러 이사에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분입니다. 이 분이 한 말을 보게 되면은 델라웨어 안에서 기업법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익의 67%를 차지하며 판매세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라고 말을 합니다. 델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주 안에서는 판매세가 없는데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법인을 델라웨어에 두고 있고 67%에 달하는 델라웨어 전체 수익을 이를 통해서 얻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 멋대로 기업법을 조리해가지고 이게 또 뒤에 정치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이 맥코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야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도 안 하는 판결을 애초에 내린 것이기도 하죠. 또 그 다음에 윌리엄 챈들러 역시 좀 번역이 잘못되었는데 전 수석 판사 역시 한마디를 따끔하게 합니다. 챈들러는 을장으로서 저는 판사는 자신의 영역에 머물러야 하며 입법자가 부여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판사는 법의 절차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판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맥코믹에게 한 소리입니다. 좀 정신 차려라,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명이 정치적 야욕 때문에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델라웨어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떠나게 되면은 그 주 전체 밥줄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판사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자료 같은 경우는 2024년 5월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여기 나오는 자료가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판매량이 많이 바뀌었는지이고 마지막이 누적 판매량입니다. 이 자료에서 눈에 띄는 거는 중국 내 기업이 아닌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혼다도 마이너스 35%, 현대도 마이너스 31%, 토요타, 아우디, 폭스바겐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증가한 외국 브랜드가 테슬라입니다. 그것도 30% 증가하였죠.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볼 수 있고 또 최근 다양한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유를 통해서 관세 압박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관세 압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로 상처를 입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관세와 관련된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는데 또 자국 기업이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감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고려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미국 디트로이트 빅3에게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없으니 그냥 떠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잘 팔고 있는데 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침몰하고 있을까? 결국 제품 자체의 경쟁력 차이가 되는 것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판매가 하락이 이렇게 마진 하락으로 이어지긴 하였지만 또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또 차량을 최대한 많이 팔아두면 미래의 FSD가 더욱더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되기도 하며 FSD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모델 3가 보여주었던 시장 확대보다 훨씬 더 큰 시장 확대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샤오펑 같은 경우 세계 최초 16,000톤의 기가 캐스팅 기계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기가 캐스팅을 처음 사용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지만 이제 확실하게 자동차 제조업의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톤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분명 더 강력한 거지만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아주 흥미로운 점이 원래는 14,000톤 기가프레스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효율성을 높여서 14,000톤이 해야 되는 일을 12,000톤 기가프레스를 통해서 성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비공식적으로는 15,000톤 기가프레스 역시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소식은 중국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화웨이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인 ADS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의 자율주행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웨이의 자율주행을 사용하며 또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은 두 명의 분이 미국에 와서 테슬라 FSD를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말을 하며 화웨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규칙 기반 자율주행이 아닌 인공지능 기반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겪어보니까 너무나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고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운전을 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규칙 기반이 아닌 테슬라가 지향하는 엔드투엔드 형태의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도 다양한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이 둘을 모두 다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규칙 기반 자율주행과 엔드투엔드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이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